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간의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대장동 이슈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검찰총장 때 이거 뭐 했냐? 라고 책임을 묻자 윤석열 후보는 무능해서 죄송하다라고 맞받아친 뒤 그럼 홍 후보는 당대표 때 뭐 했냐? 잘했냐? 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치열했던 토론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역시 이 대장동 이슈와 의혹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치열했습니다. 설전이 야당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의 유력 주자가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지사가 애초 범죄적 설계를 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뭉개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도둑의 힘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여야의 두 유력 주자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1,007억의 대박! 야, 진짜 대박이네요. 남모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데 부동산 개발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남모 변호사의 부동산 개발 관여 일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법조인이 되자마자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역사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려 2009년 때부터입니다. 정치권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까지 했던 그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었던 이 임대주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서 극찬을 했었던 이 임대주택이 9개월째 공실이라고 합니다. 화성 동탄에 위치한 이 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 돼 있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게 많겠다라고 극찬했는데 9개월째 공실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이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을 의식했던 걸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NSC를 소집했지만 유감 표명에 그쳤다. 도발에 도자도 안 꺼냈다라고 조선일보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의 달인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법사위 전주회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어제 밤늦게 있었던 국민의힘의 토론 주자들 간의 치열했던 경선 토론, 그리고 민주당 주자들의 그만큼이나 치열했던 경선 토론. 주제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 의혹을 두고 여당의 주자들끼리도 야당의 주자들끼리도 정말이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포문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열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때 도대체 이거 안 파보고 뭐 했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2018년 이제 지방선거 때 당대표 지원 유세를 우리 당 단체장 후보들이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당대표가 선거 유세 지원도 못하는 게 무슨 당이냐. 네, 남북 정상회담을 제가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했죠. 네네. 악담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유세를 못 나갔죠. 근데 거꾸로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윤석열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자, 파바박 뭐가 오갔고 서로가 무능하다라는 공방이 이어졌는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지방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들이 당대표 내 선거 유세 오지 말라 라고 했던 거를 거론하면서 왜 그랬냐라고 챙겨 물었던 게 좀
흥미로웠는데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비슷한 질문 한 번 했었죠. 보수 괴멸론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면서도 그때도 2018년 지방선거 참패가 보수 괴멸론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후보를 이제 지칭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 지방선거 아마 보수 정당이 역대 가장 크게 진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당대표였던 홍준표, 보통 당대표가 같이 지역에 가서 유세해 주잖아요. 유세차도 타고 연설도 하고. 근데 이거 홍준표 대표 오지 말라 이랬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시 대표가 워낙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제 위장 평화 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역풍이 좀 불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북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당시 대표는 이제 프레임을 짰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약간 역풍이 불면서 오히려 약간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봐라 결국은 그것이 다 확인됐다라고 지금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글쎄 사실 2018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일 텐데 저걸 자꾸 끄집어내서 서로 공격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꺼렸던 홍 당대표 시절에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거군요. 자, 이에 대한 반격 카드도 참 흥미로웠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당시에 이거 뭐 첩보 없었냐, 몰랐다면 이거 무능한 거다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것도 참 지난번 TV 토론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홍준표 후보가 다시 물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근데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산하에는 물론 대검 차장 산하로 직하로 돼 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범죄정보 실이었죠. 그러니까 범정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데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큰 사건일 텐데 지금 보면 그런 이제 정보로 수집하지 못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사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지난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범정 조직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거의 사실상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각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이거를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수사를 해라 말라 이 정도를 이제 선택하는 거지 과거처럼 광범위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저 문제를 또 지적하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내가 무능하다 이런 걸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얘기 계속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웃으면서 어떤 반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 말인 거는 일단 한번 비꼬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두 주자 간에 무능한 총장이었냐, 뭐 무능한 대표였냐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대목 같은데 자, 법조계에 오래 계셨던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수사정책기획관이나 뭐 이전에 범죄정보 그 정책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스스로 문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 정보 같은 것들이 돌아왔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윤 총장 이야기는 그 시인한 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그 총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캐치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됐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걸 할 수 있었던 없었던 것 간에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소위 당시 법무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랄지 그런 법무부 주도의 검찰 인사 때문에 당시 검찰 조직이 굉장히 무기력화돼 있었다라는 부분도 저 윤 총장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해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두고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1차 토론 때는 조국수 홍, 2차 토론에서는 카지노 홍. 어제 토론에서는 어떤 대목을 또 논쟁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모병장은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임기내금 30만? 지금 아니. 55만인데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아 먹겠습니다.
난 30만 저런 식으로 가지고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이동해 기가 주셔야 막혀요.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 저거는 뭐 같은데요. 시비를 걸라고 나온 아니, 건지 자기 공약은 없어요. 왜 없어요? 제 공약은요. 임기 내 모병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과 5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표받으는 얄팍한 수수라고 모병제 비난했는데 국방세 얼마 거둘지도 모르겠다. 병력 감축 계획도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다. 이거는 완전히 구라 공약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막 되고요. 그래 합시다. 여기도 전선이 굉장히 치열해요. 구라 공약이다. 사람을 공격하러 나왔다. 자기 고향은 없다. 뭐 서로 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요는 이겁니다.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가 5년 전에는 그러니까 모병제, 그러니까 군대에 지금은 강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그런데 모병제가 되면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만 지원을 해서 직업적 개념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군 인원수가 감축이 돼서 국방력 약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대해서 홍 후보가 5년 전에 반대했다가 돌연 이번에 모병제를 찬성하고 나왔다.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모병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후보가 남경필 후보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남경필 후보가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었죠. 굉장히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저도 반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거다 그랬는데 당시 남경필 후보가 모병제를 얘기했던 것도 단순히 뭐 징병제를 모병제를 바꿔서 남성들의 뭐 강제 징집을 막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사실은 지금 뭐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다시 모병제를 주장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지금 0.8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군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군대에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더 군을 더 전자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금 같은 55만 군대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병제 공약이 나오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하태경은 지적했지만 전 이 문제는 굉장히 대선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모병제도 굉장히 충분하게 숙고하고 토론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모병제만으로 비판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에게 후속 대책, 즉 이 모병제 공약 전환이 정말로 이재명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숙고된 입장 변화냐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들고 나온 거냐를 깨묻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하태경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물어봤었죠. 이제 지금 현재 55만인데 그것을 30만으로 그러니까 사실 55만인데 만약 모병제라면 당연히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뭐 그러니까 징병제 때 55만인데 똑같이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줄여가면서 유지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글쎄요 뭐 30만이라고 그러면 뭐 조금 전 하태경 의원은 나라를 말아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글쎄 어떻게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전 임기 내에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내년 다음 차기 정부에서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컷오프가 앞두고 있는데 누가 4위로 들어가냐가 사실은 초유의 관심이잖아요. 왜냐하면 1위, 2위, 3위는 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컷오프 때 누가 4위가 되느냐. 이 4위 자리를 두고 사실은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하는데 뭐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원희룡 지사냐, 최재형 전 원장이냐, 아니면 혹은 뭐 하태경 후보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냐. 근데 이제 하태경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약간 원포인트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설정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약간 4위 자리를 노린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이 전혀 없진 않겠죠. 어쨌든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홍준표 후보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상승하는 후보와 맞상대한다는 건 그만큼 주목도를 높이는 분명한 전략일 수 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그야말로 진짜 딱 표적을 정한 듯이 마치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토론회 때마다 그게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 점에서 하태경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본인이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자신과 이제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그렇게 설전을 벌여나가는 것이 결국 본인한테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마이너스는 아닐 거다. 베테랑 기자의 입에서 이거 도움된다. 이 전략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국수 홍, 카지노 홍에 이어서 구라공약 논란까지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였고요. 민주당의 대권 주자 토론도 치열했는데 주제는 역시 대장동이었습니다. 묘하게 이낙연, 박용진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이에 대척점에 묘하게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연대한 듯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충격이 국민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아가서 제2의 수소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공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이런 거를 30년 전 수서 비리를 보면서 알게 됐고 또 지금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9월 17일 KBS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요컨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후보님 같은 뭘 하셨겠어요? 빨리 수사를 하는 것이 당으로서나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 후보 생각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빨리 확인해서 이제 이 경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MB 정권에 포위되고 박근혜 정권에 포위돼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특히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썩은 악취가 나는 사건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이 상황을 규정했는데 자 전용기 의원님 이재명 캠프에서 또 중책을 맡고 계신데 박용진 후보의 이 상황 진단이 이낙연 후보의 상황 진단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야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의혹이 특히 이제 화천대유 등의 특정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이제 독식한다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썩은 악취가 나는 부패 아수라장의 상황이다라는 이 인식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의 상황 정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이견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일치된 의견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도 이것이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런 여러 차례 말씀을 말했죠.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상황, 그러니까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에 받기로 했던 5,500억의 수익을 환수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든지 우리가 알 권리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수록 이것이 본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입니까? 라는 백드롭을 걸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제부로 바꿨거든요. 갑자기 이제 대통령 선거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보다 화천대유가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빨리 명명백백하게 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후보의 답변을 우리가 좀 들어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 문제를 지금 경찰 조금, 공수처 조금, 검찰 조금 찔끔찔끔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합동수사본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특검은 반대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합동수사본부에는 찬성하십니까?
합동수사본부든 뭐든지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특검이 이것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저희는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이것을 더 대선 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검을 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검법 만드는데 여야 합의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고요. 여기서 수사하는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수사 검사를 놓고도 대칙점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대선 전국 이후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해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고 그동안 덮어 씌워가지고 대선 전국에서 국민들의 눈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합동수사본부든 검찰과 경찰에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특검은 안 되고 합수본 등의 빠른 수사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자, 전주혜 의원님, 국민의힘의 또 법사위 위원이고 네. 아마 이제 이번에 다가올 국감에서도 법사위가 이제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굉장히 치열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들었던 네.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의 네. 또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의혹만으로 어디가 수사를 하고 있냐면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까지 좀 수사를 하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의혹만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장동 의혹 이제 사건 관련해서는 그 경찰에서 그 화천대유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4월에 FIU에서 전달을 받고도 지금 9월까지 아직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용산서에서 이제 그 김만배 씨를 조사하는데 이러한 굉장히 이건 이제 느림보 거북이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늦장 수사다 검찰이 경찰이.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공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 그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근데 중앙지검장은 이종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그 신속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장동 이 게이트는 굉장히 복잡한 게 지금 이러한 그 대장동이 어떻게 가봐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가려야 되겠지만 권순일 그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그 고문료를 받은 것이 과연 이것이 또한 어떠한 그런 그 사후수뢰에 좀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고발도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그 국민의힘의 의원이셨던 현재는 지금 탈당을 하셨습니다만 곽상도 의원님의 그 아드님이 또한 50억의 이러한 그 퇴직금을 받은 것이 또 이게 정당한 것이냐 뭐 이걸 관해서도 또 고발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그 대장동 이제 관련된 분들을 또 업무상 배임죄로 특경 업무상 배임죄로 어제 또 고발을 해서 근데 그게 또 중앙지검에 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고소 고발이 있고 그리고 또한 수사가 좀 여기저기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검에서 빨리 그냥 다 모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다. 이제 이런 말씀 다시 드리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그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이 저희가 준비를 안 돼서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방송에서 저희가 네. 언급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준비하고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발언드리겠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여야 간의 이견이 오늘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발언권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안에 국민의힘과 쿵짝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후보께서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도 들은 게 많다. 지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만약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또 그 측근을 의심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군불 떼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후보는 야당의 논리를 끌고 와서 우리 후보를 저격한다거나 저를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듯이 이제 민주당 내 대권 주자 간에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4인으로 압축이 되는데 둘둘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경, 명추 이름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나경팀, 명추팀, 이낙연, 박용진 팀, 이재명, 추미애 팀. 여주자들 대장동 공방. 일단 나경팀. 여야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인들 싹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자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견해가 같다.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명추팀. 이재명 후보가 우리 안에 저를 공격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한참 전 인연으로 이 지사 측근 연루설도 제기됐다. 이는 수사 사안이지 정쟁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양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민주당 경선의 구도가 참 묘합니다. 확실하게 대장동 이슈로 갈렸어요. 딱 두 팀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명운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명이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도.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금 이제 게이트화 돼가고 있죠. 거의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확실히 입장이 다르다. 이건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라든지 박용진 후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관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얼마 전에도 이제 큰 그림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추미애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게 사실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고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최종 결정 짓는 이번 주 이제 2차 슈퍼위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지금 양쪽이 다 어떤 명운을 건 그런 이제 지금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건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 사안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정영기 의원께서도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건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만 어떤 해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양쪽이 지금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결국은 굉장히 맞서고 있는 그런 구도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결국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우려하는 건 이후에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근들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측근이 연루됐을 경우에 올 그 파급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윤석열 두 주자 간의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촛불에 탈 것이다. 대 감옥에 갈 것이다. 셉니다, 발언들.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주자들 간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어제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늘 와서는 나보고 무슨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 6년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하던 이화영 보좌관이 1년 보좌관 했다고 그걸 어떻게 저한테 엮습니까?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네?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이재명 후보 입장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전재 의원 나와 계신데 국힘을 향해서 촛불에 타서 없어질 거다.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한 비판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그렇게 좀 떨고 계신 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그 내심으로 이제 떨고 있지만 말이 원래 좀 세게 하시는 좀 스타일이라 또 그렇게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거친 말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특검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건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공정하고 또한 중립적인 특검이 정말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를 가리는 것이 좀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특검을 거부할 의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후보가 이제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설계에서 이미 민간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계 당시에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도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자백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설계를 왜냐면 민간 합동인데 모양새는 민간 합동인데 관이 가지고 있는 딱 얼마 정해져 있어요. 1853억으로 아마 제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해져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제한으로 민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된 것이 이게 결국은 이 처음에 설계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설계 때부터 배임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시장이 누구였냐? 이거는 또 이재명 그 후보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설계를 하고 추진을 했던 사업에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특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촛불에 또 타고 싶냐 아니면 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저희는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더 신속하고 공정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정말 누가 구덩이에 빠질지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특검 받아라. 네. 누가 구덩이에 빠질지 두고 보자라는 그렇죠.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 살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우리 돌직구 멤버인 전용기 대변인이 검찰 출신답게 정치보복을 공언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이 저희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언제 이 지사를 감옥 보낸다고 했냐? 그렇다면 이 지사가 화천대유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얘기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시장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설계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범죄적 설계이기 때문에 다들 안 하는 것. 이 사건 그냥 덮으면 범죄 교과서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 강한 비판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셨는지 답변을 묻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기 의원의 정치보복이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화천대유의 주인이 감옥 간다고 했지 이 지사 감옥 간다는 얘기 안 했다. 이 지사가 자백한 거냐라는 윤석열 총장의 물음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뒤 다 자르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방금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설계자가 범인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검사 버릇을 못 버린 것이 아닌가.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할 얘기인가 검찰총장 후보로서 할 얘기인가 아직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설계부터가 배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 그 전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애초에 이 사람들이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게끔 우리가 설계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넘어갈 때 그냥 민간개발이 할 수 있게끔 이재명 시장이 허락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보다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결론은 누가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설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에 있던 것을 민영개발로 5,500억이라는 상당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갈 이익을 조금이라도 막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서 이재명은 공산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이 1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장동식 민영개발의 설계로 본인이 4천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여야의 의원들끼리도 치열한 설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지분 7%, 7명에 11만 % 배당. 민주당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로 리스크, 울트라 슈퍼 리턴이라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연 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신용으로 하는 수사가 아닌 특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늬만 공영이 대장동에서 그리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50억 수수한 사람이 서너 명 더 있다는 50억 클럽이 존재한다는 제보도 받았답니다. 박상도 오은일 줄 알면서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정말 치열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인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여야의 인식 차이가 다르고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제로 리스크 울트라 슈퍼 리턴이다라고 하며 이건 무늬만 공영 개발이었다. 이 판을 짠 건 이재명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왜 이 시장을 자꾸 끌어들이느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짜고서 받은 거 아니냐.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현장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울트라 슈퍼 리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제로 리스크, 리스크가 제로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근데 슈퍼 리턴은 맞는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5천만 원 벌었네. 그랬는데 없어진 게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이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5천만 원, 6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아빠가 잘해가지고 5천만 원 벌었어. 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땅이 1억, 2억짜리 땅이었으면 5천만 원 받은 게 아니고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남에 100만 원짜리 이하 땅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땅들이 왜 100만 원 이하겠습니까? 그게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인허가만 나면 미니멈 100배가 뛰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판교하고 강남하고 아까 박용진 의원이 수서비리 이야기했는데 수서하고 판교 공통점이 있어요.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동산은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다. 두 번째도 로케이션이다.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다. 입지가 다다. 입지가 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입지가 다인데도 강남에 그 좋은 땅들이 대로변에 있는 땅들이더라고요. 그런 게 100만 원 미만의 땅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뭐 자연녹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뭐 이렇게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땅값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규제가 다 풀리게 되면 그게 5천만 원, 1억 이상에 갈 그런 땅이거든요. 대장동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다 의심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개발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들 것이다. 그다음에 매출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거 계산하지 않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뺀 게 이익인데 그 예컨대 이제 5천억이 이익이 난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그 성남시가 5천억 번다라고 치면은 화천대유는 얼마 정도 버는 게 맞겠느냐? 그게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 그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500억 정도 벌어도 아주 그냥 대박이라고 할 텐데 그 10배, 20배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 맞지만 2배, 3배 폭등했다라고 쳐도 지금 미니멈 6천억 이상의 그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설계 자체를 2천억은 나오는 것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폭등을 빼더라도 설계 자체부터 화천대유의 폭리가 예견돼 있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한 2천억은 남겠지. 근데 배가 뛰었어. 그래서 4천억. 3배가 뛰었다라고 쳐도 6천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해본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상하게 그 계약 구조가 스트럭처가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한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상한데 왜 그냥 뭐 도둑의 힘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는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공한 국영개발이라며 치적을 자랑하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쟁점에 대응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권을 교체하느냐, 가져오느냐, 정권을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의견이 참 중요해졌어요. 정의당은 직접적으로 이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비해서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볼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정의당의 의견은 이건 아무리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아도 이재명 의혹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의당도 정권 창출을 하려는 정당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정의당이 정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정의당이 어쨌든 제3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정리를 참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은 정말 이준석 의원도 해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금액이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인 건 틀림없지만 어쨌든 이 사안의 본질 자체는 결국 왜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느냐에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1,800억 정도를 먼저 배달을 받습니다. 분명히 배달을 받고 금융기관이 두 번째 배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모든 수익을 7명이 특정인들이 독식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거죠.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 개발이익 환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가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간에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천억 넘는 돈을 환수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쨌든 나머지 모든 돈을 특정 소수가 독식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한 그대로 많은 국민이 좌절하고 불신을 갖는 이유를 만든 게 바로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업이 나의 최대 치적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고 오히려 거꾸로 계속 국민의힘이 도둑의 힘이다, 도적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도 결국 이 사안이 국민의힘으로 확대됐을지언정 결국 본질은 이재명 지사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캠프의 전영기 의원께도 또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정의당의 비판은 이 지사에게 있어서는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의당도 결국에는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싶어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뼈아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의당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예. 정의당은 개발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 개발권과 관련돼서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바 있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지적들이 왜 특정 사람들이, 특정 세력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바로 이 민영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1조 이상 뭐 가져갈 수 있던 수익을 5,5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못 가져갔던 것이고, 심지어 누가 이득을 봤냐? 이것을 까보면 뭐 우리 곽대리라든지 거기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이익을 조금씩 받았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50억을 받은 사실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지날 때까지 말하지 않았고 그것을 뭉갰던 것, 이것만 해도 이미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재 의원님. 이제 원내대표 사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발언이고요. 아무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한 것, 그건 좀 과했다. 이제 이런 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곽 대리가 50억을 이제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뭐 대다수의 또 청년들이 당연히 이제 분노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어떤 책임을 회피할 필요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렇게 그 대리마저도 지금 50억을 가져가는 이 구조, 이것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이런 그 대장동 그 개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그 50억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후하고 보면은 872만 원을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101억을 그 배당받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러니까 1,100배가 이제 넘는 이러한 거액의 그 배당금이 나오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불공정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남의 뜰 계약서를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의 뜰의 계약서가 이게 이제 불공정 계약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그러니까 민관인데 이제 관은 일정액만 가져가는 이러한 계약서로 좀 돼 있다는 거고, 민은 지금 아무런 그런 한도가 없다. 한도 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배당을 받냐? 그게 아니라 보통주를 가진 이런 그 화천 그 대유와 그 다음에 천화동인만 보통주를 가져서 여기가 또 천문학적인 이런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고, 오히려 우선주를 가진 그런 금융 회사는 이것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오히려 아까 이제 뭐 원내대표 사기극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대장동 사기극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떳떳하시면은 저는 계속 그 말씀드립니다만 성남의 뜰 계약서를 이거를 공개해라. 예.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한 반대하는 이러한 그 내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성남의 뜰 회의록을 공개해라. 사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의 뜰에서도 지금 안 내놓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시면 뭐 이런 것을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것은 진실을 떳떳하게 좀 가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의 뜰 계약서, 그 성남시 민주당 시의원들도 요구했었는데 결국 받지 못했던 그 계약서를 공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 단계에서 이 계약서라든지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왜 이렇게 건설 이익이 많이 남느냐라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성은 없겠지만 모든 민간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차라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 투기공화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에서 민간 자본들이 얼마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의 뜰 계약서가 공개돼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원로인 유인태 의원은 뭐라고 이 사태를 보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은 난 이론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뭐 사퇴하겠다고 했고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이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도 SNS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대형 게이트로 드러났다.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 불러다 수사시키라. 그러니까 정말로 정권에 불편할 수 있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수사시킬 수 있느냐? 자신 있냐? 이런 질의를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언론들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중심에는 남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남모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 현장 곳곳을 누벼왔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대장동의 키맨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정모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 금품 로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봤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 검사 10여 명 특수본 구성 수사팀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출국 금지 조치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가 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남모 변호사가 이미 미국으로 가지 않았냐. 지금 출국 금지하더라도 너무 늦다라는 비판도 더해줬는데 검찰이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정모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금프로미 정황이 확보됐다. 자, 이게 어떤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익이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세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비정상적인 이익이 나왔느냐? 계약 자체가 이상했던 것인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리스크는 성남시가 부담하고 과실은 몇몇 사람들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7% 보통주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고서 성남시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갖다 보면은 실패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그 AMC, 그 화천대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자산 관리 회사인데 그 구성원들을 갖다 보면 대주주는 기자지.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는 변호사지.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사회생활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 번째로 들어왔지. 여기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졸속적으로 아니 뭐 제대로 된 그런 AMC가 딱 있다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이 회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회사를 졸속적으로 선정을 갖다가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 과정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출국 금지 조치가 늦었다라고는 생각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이 건이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그 부인하고 같이 미국으로 간 거니까 출국 금지를 뭐 더 이전에 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전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금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세금 안 냈거나 두 번째 병역 회피했거나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인데 뭐 유동규 본부장이 뭐 화천대유하고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가지고 세금 안 냈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 나이 많으니까 병역도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것이다. 범죄의 혐의는 어떤 혐의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은 뇌물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서가 혹시 잡힌 건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실마리가 좀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화천대유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의 판을 짠 설계자로 일각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처한 것은 정혁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무언가 유의미한 혹은 조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인규 의원님, 유동규 본부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팩트가 아닌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전에 계약서상 뭐 리스크는 성남이 지고 이익은 뭐 민간이 가져간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리스크나 이익 모두 민간이 진다. 그러나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 5,500억은 성남에서 환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화천대유에 있는 대주주 김모 씨가 법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공상주의식 방식이 아니냐라고 반발했던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천대유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이랑 계약을 했고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화천대유였던 겁니다. 근데 이 화천대유는 오래전부터 대장동에 투기를 노리고 모여있던 세력들인 거고 이 중에 한 명이 지금 남모 변호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남모 변호사도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 통해서 접해 들었던 부분에는 한나라당의 청년위원회 소속의 활동도 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이 이익 단체들이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접근을 해서 이 불법적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득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질문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억울한 입장이 있으면 해명하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노린 세력들이 만든 회사에 결국 이 대장동 개발의 주도권이 상당수 넘어갔고 그 이익의 천문학적인 이익도 같잖아요. 물론 더 넘어갈 것을 5천억을 뺏어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 건과 별개고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린 세력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돌아갔고 이 판을 짠 게 유동규 전 본부장 출국 금지 조치된 이분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최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판을 짜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탓을 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 설계 당시에 화천대유와 이런 지금 해당 그 기업들이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었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남모 씨는 많은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준비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어저께 저희 의원실에서 LH의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언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냐라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후에 포기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신모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대장동 개발 포기해라 라고 할 때부터 이미 대장동 개발을 위한 투기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남시는 여기서 가장 성남시에 많은 환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골랐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게 정리하면 길게 말씀 잘 주셨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계약한 줄 몰랐다. 화천대유가 그런 투기꾼인 줄 몰랐다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천대유의 다른 임원이 수십억 퇴직금을 받았다.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화천대유의 전직 임원 A씨도 올해 8월 퇴직 당시 30억가량의 돈을 받았다. 공사 중 아파트 준공 이후 추가 거액을 받기로 전직 임원 A씨 이미 받은 돈은 근로대가다 30억이요. 준공 이후 받은 돈은 퇴직금이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의 규모다. 이성문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성과급과 퇴직금이 100억 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 전 대표의 성과급 중 수십억은 이미 수령한 걸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곽상도 의원 아들뿐이 아니었군요. 화천대유의 임원들도 수십억 돈잔치를 벌이고 있군요. 뭐 화천 그 대유 자체가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임원들에게도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갔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그 속보로 그 남모 변호사와 예. 지금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간에 이게 느림보 수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사실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에 애초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검찰에 밝혀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게 더 지엽적인 부분을 오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찰 수사를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오히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전용기 의원 조금 전 답변.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예. 지사와 성남시는 이 화천대유의 존재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아 당연히 이거는 일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일주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관련 알고도 자료를 설계했을 해야 것이다. 설계 과정부터 저희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첫 단추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계약서, 이 기이한 이 수익 배분 구조의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밝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전용기 의원님 말씀이 성남시가 모든 그 부담을 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다 민이나 관이나 같은 부담이었다고 이제 계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용기 의원님이나 이재명 캠프는 그러면 이 어떠한 그 계약서 지금까지 이 관련해서 어떠한 계약서도 지금 언론이나 외부에 공표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계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재명 캠프에서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그 계약이 뭔지 그걸 한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떳떳하시면 오히려 이게 뭐 수사나 아니면 압수수색 되기 전에 을 받아서 이것을 그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에 아니면은 그 대중들에게 오히려 공개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계약, 그러니까 그 성남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것이 서로 그렇게 나눠 가지는 이러한 이제 부담도 그런 구조였다. 방금 이렇게 계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아 이재명 지사는 뭔가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구나. 이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개가 더 떳떳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인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발언권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실도 압수수색에 지금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추가 속보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요는 이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남시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도 발언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상의 부분이 그 계약서냐 이재명 지사가 계약을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먼저 공개하라라는 질문이셨거든요. 이에 대한 또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아니고요. 설계 자체가 우리는 이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 정도만 환수하면 되고 리스크나 이익은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모든 민간회사의 건설 투기 자금과 거기에서 얻은 이익들 다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움도 결국에는 민간회사에서 동의를 해야만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계약서 상의 문구는 아니었다. 그렇죠. 설계 알겠습니다. 자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좀 해명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네. 짧게 계약서가 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수사상에 통해서 당연히 제출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아까 분명히 계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의 어떤 부분이
부분이 성남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 예. 추측이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자,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미 성남 계약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당연히 상황. 본인이 설계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예, 네. 두 분의 의견 오늘 치열합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발언권 지금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보도에서 또 이 대목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대장동 패밀리들이 강남에 건물들을 사고 있다. 함께 보시죠. 남모 변호사가 강남에 300억대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의 사진인 보도되고 있고요. 천화동이 4호지요. 그리고요, 천화동인 5호 정모 회계사 가족이 역시 강남에 173억의 건물을 사들였다라며 해당 언론은 이 건물 사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중랑구에 90억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사들인 걸로 추정된다라는 건물 사진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천화동인 7호 배모 씨가 부산에 70억대 건물을 사들였는데 그 건물에는 유명 커피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다라고도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다 무슨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잭팟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잭팟. 그렇죠.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어떤 관계자들이 다시 또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뭐 강남구 역삼동이라든지 신사동이라든지 또 어떤 등지에서 서울과 또 부산 같은 곳에 이제 여러 부동산을 다시 대거 매입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결국 뭐 여전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부동산 또 이제 투자를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거에 하나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용기 의원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하나 컨소시엄과 계약을 했을 뿐이다. 그 하나 컨소시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다.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구조 속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화천동인과 천화동인을 주목하고 있고 언론이 특히나 또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냐면, 결국 천화동인이라든지 화천대유의 관계사들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와 밀접한 관련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천화동인의 주요 인물의 후배가 실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심사를 또 맡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 유착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하나 컨소시엄은 오히려 들러리 순탄 느낌이 강한 거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들이고,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도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익철 변호사님, 다시 이제 저 아까 사진들을 보니까 일단은 매우 부러운 잭팟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대단한 건데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고, 부산에 또 몇백억 건물을 사는데 거기에 또 스타벅스,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유명 커피 브랜드가 입점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커피 브랜드가 입점하는 거는 상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로케이션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 따박따박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은행, 저 유명 커피 브랜드, 방송사 이런 것들이 내 건물에 입주를 하면 그 되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기 남 변호사님이 저보다도 그 몇 년 후배시더라고요. 나이도 연배도 저보다 어리고. 그런데 지금 그 남 변호사님이 진짜 부럽나 봐요. 정익철 변호사님. 나이 따져본 거 보니까. 산 그 건물이 저희 사무실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처에서 보여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저거 보면 저거 남 변호사님 건데 하면서 되게 부러울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근데 저게 좀 낡아 보이고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데 저게 300억이나 하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건물값은 없는 거고 입지예요? 땅값이라는 거죠. 땅값.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8층인지 10층인지 신축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용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 그 컨소시엄 말씀을 쭉 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은행이 14%, 국민 IBK, 동양생명이 24%, 하나자산신탁이 5% 이렇게 그 성남의 뜰에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일을 해보니까요. 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의 논리거든요. 계약서는 누가 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계약서를 쓰면 대부분의 경우에 을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은행이 14% 갖고 있으니까 제일 그 대표적이다. 또 하나은행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 계약에 있어서 갑이냐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증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돈이거든요. 사후적으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도록 그 스트럭처가 짜져 있느냐, 그게 그 계약서를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은행 얼마 받아갔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해요. 하나은행 얼마 받아갔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나 이런 데에서 얼마 받아갔는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그 컨소시엄이라고 그 표현이 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실질적으로는 화천대유가 좌지우지하고 화천대유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은행이 어떤 데입니까? 돈에 제일 밝은 사람, 뱅커들은 돈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걸 다 포기했다? 그러면 그 하나은행에 이거 했던 사람들은 다 배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화천대유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께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대형 게이트를 터뜨려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또 전용기 의원의 또 답변들 성실하게 또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던 동탄의 임대주택이 9개월째 공실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김치 냉장고에 거액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누구 돈일까요? 자, 세 번째는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핫쌈 소식 짚어주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강력한 남자, 강한 남자, 법 전문가 박성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칭찬을 했던 임대주택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었고 어떻게 극찬했는지 그 장면 보고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뭐 진짜 아기자기합니다. 정말 그 젊은 신혼부부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자,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밝혔던 저 주택이 박성매 변호사님 9개월째 공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동탄 신도시에 설립된 행복주택이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 그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면 1년 6개월째 공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거 그때 막 4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다고 논란도 했던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쇼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문 대통령은 당시 이 인테리어 상황을 보고 이 공간들이 신혼부부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수요자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상당히 좁다는 것입니다. 현재 4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이 43제곱미터인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기를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방 2-3개, 화장실 1-2개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도 좋겠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좁은 건물 외에도 더 넓은 건물로 이전해 가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 내정자였던 변창흠 전 장관도 문 대통령과 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 주거 면적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동탄역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도보로 이동하기 어렵고 동탄역 주변에는 대형 백화점이 밀집해 있지만 정작 이 행복주택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입주하기가 꺼려진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은 박성매 변호사님 입지예요.
얼마나 지하철이 가깝고 주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가 입지인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보고 못 받으셨는지 그때 당시 그냥 딱 인테리어 상황만 보고 신혼부부가 살기 좋고 인기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공실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입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로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부동산 정책 과연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대장동만한 입지였다면 엄청 인기였을 텐데. 자, 두 번째 핫삼은 냉장고 밑에 거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김치 냉장고 요 밑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돈다발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박세훈 변호사님, 금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딸려온 건 아닐 거고. 자, 이 돈의 정체 뭡니까? 중고 김치 냉장고가 매매됩니다. 제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이 중고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이 냉장고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밑바닥에 5만 원껏 100장에서 200장씩 10여 개로 나뉘어 비닐에 쌓인 현금이 테이프로 밀착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곧바로 5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통상 경찰은 유실물이 들어올 경우에 습득자가 신고하고 유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로 유실물 종합 포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될 때는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냉장고 주인도 처음에 와 돈이다. 이게 만약에 15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의 현금이면 와 내 돈 이랬을 텐데 돈 뭉치면 이거 겁나거든요. 야 혹시 범죄 수익 뭐 끔찍한 생각 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실자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 몰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돈은 서울에 거주하는 지난해 9월에 사망한 여성 A씨의 소유였습니다. A씨의 유가족들이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중고업체에 넘겼는데 당시 찍어줬던 사진의 김치 냉장고와 이 김치 냉장고가 일치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이 김치 냉장고 주변에서는 약국 거래 내역, 즉 병원 퇴원 기록도 발견돼 있는데 이 A씨의 진료 내역과 동일하고 더더군다나 봉투에 적혀 있는 필적과 지문도 A씨의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고 A씨 소유로 확인한 뒤 A씨 유가족들에게 이 현금을 모두 반환한 상태입니다. 이 돈 주인은 돌아가셨는데 왜 현금을 저기에 뭉텅이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는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왜 굳이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현금을 붙여두었을까 아직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통상 혹여나 집안에 누군가 침입해서 절취해 갈 것을 우려해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앞서서 제가 막 15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좋다고 가지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요. 남의 돈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얼마까지는 신고해야 돼요? 유실물은 모두 다 신고해야 합니다. 1,000원도? 1,000원도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는 그 습득자로부터 찾은 금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유실자가 경찰서에 신고함을 전제로 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을 습득했을 때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유실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만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유실물법상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돈에 지갑이나 돈 주우면은 경찰서 갖다 주면 파출소에서 공책 주고 그 전에는 삐라 주워서 파출소 갖다 주면 공책 주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세 번째 핫삼, 백신 패스가 검토되고 있다는 건데 박성현 변호사님, 백신 패스가 이거 어떤 패스입니까? 백신 패스는 우리 정부가 11월 초에 예상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일면 일상 회복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거론되는 실체적인
대안입니다. 즉 우리 10월 말에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고 고령층은 90%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니 최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그 기저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 일상적인 사업 경영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거기다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엄격한 방역 기준으로 인해 상당히 지쳐가는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완치를 받았거나 음성을 확인받은 사람은 식당, 주점, 그리고 여러 대중이 집합하는 집합 건물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백신 패스를 제시만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와 달리 음성 확인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는 음성 확인자의 경우에는 24시간 내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합니다. 즉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00명이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3,000명이 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